안녕하세요. 경간부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평은 아주 쉬웠다. 이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점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조금 제가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좀 문제를 좀 퀄리티를 높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문제를 만든다거나 설문 중에 괜찮은 설문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출제자들이 쉬운 설문과 어려운 설문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설문 넣어놓고 답은 뻔한 거 해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문을 넣어도 답이 너무 뻔하니까 이게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가장 애매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좋은 설문을 아무리 넣으면 뭐예요? 답이 1번이 뻔한데 나머지 설문들은 필요 없는 설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뭐 사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적은 보이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거 같습니다. 답을 너무 쉬운 걸 만든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워 보여요. 설문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할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사례 문제를 마지막에 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게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럼 사례를 넣는 건 좋은 거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건 좋은 건데, 그런 시도는 좀 했는데 어쨌든 답이 너무 뻔하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거, 출제원들이 고생을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은 왜 고쳐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역시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1개년 최신 판례에서만 해도 설문이 한 13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우리 했던 거에서 다 나왔으니까 역시 최신 판례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많이 내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거 있고, 경간부라서 좀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뭐 그 즉결 심판 절차라든지 간이공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한 2개 설문이 좀 나왔어요. 물론 뭐 굳이 연관된다고 하면 연관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쟁점이 아닌데, 그건 실제로 이제 간이공판 파트 가서 중요한 건데, 그걸 조금 연관된다고 해서 냈기 때문에 뭐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역시 뭐 그래도 답 찾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데 그 노력을 아무 쓸데없이 만들고 있다. 그게 뭐냐면 답을 너무 뻔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답은 다 맞추게 만들어놔가지고 문제가 별로 의미 없게 하다. 그래서 굉장히 쉽단 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약간 오류성 문제가 좀 하나 있긴 한데, 근데 하여튼 쉬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95점 뭐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는 굉장히 잘, 답이 뻔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해설하고 지금 저 영상은 저 카페 있죠? 신과 함께 카페에 해설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 가시면 해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쭉 해설을 한번 가겠습니다. 일반 죄형법정주의.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해서 형법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이번에 판례의 변경되는 거, 판례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걸로 해석되었지만 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을 합니다.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은 소급처벌법 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벌만 소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라 뭐죠?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소급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당연히 무효죠, 이런 건. 4번에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되고,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피고인의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당연히 뭐 이런 4번 설문 같은 거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설문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2번 봅시다. 한국인 유학생 갑은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휴대전화 몰래 촬영하며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자, 법이 개정됐네요. 자, 개정된 법률은 구법보다 법정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범죄 후에 법률이 유리하게 바뀌었죠. 1조 2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 1조 2항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부칙에서 이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부칙에서는 시행 전 행위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 신상정보나 공소시효는 소급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급해본 지금 소급 처벌법 금지인데 처벌을 소급하게 못하는 건데 처벌을 소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절차, 보안 처분 이런 건 소급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금 소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정전의 행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보안 처분, 공소시효는 절차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도 괜찮다. 다음 우리가 이 절차에서 하나 좀 주의할 게 형소법에 있는 공소시효는 이 공소시효가 형벌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얘가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소급하고 부진정소급을 구분해가지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안 돼. 부진정소급은 해도 돼.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보셔야 돼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갑에 대해서는 형법 3조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유는 첫째 줄이네. 한국인 유학생 갑입니다. 한국인 유학생 갑이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적용되는 거 당연한 거고. 2번 법정과 관련해서 국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이 변경됐다면, 자, 지금 현재는 뭘 고려하지 않는다? 반성적 고려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다 1조 2항 적용해준다. 1조 2항 적용해준다. 1조 2항을 적용해주는데 1조 2항 적용 안 하는 것은 한시법을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어쨌든 2번은 그래서 틀린 말이고, 3번 갑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됐습니다. 부진정이에요, 진정이에요? 부진정이죠. 부진정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위반되지 않는다가 나옵니다. 부진정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해 온지에 반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자, 3번에 인과관계 합법직접 조건설. 자, 합법직접 조건설은 우리 인과관계 조건설을 수정하는 게 학자들은 합법직접 조건설. 합법직접 조건설은 무슨 이론을 추가해가지고 객관적 기속 이론을 적어서, 그래서 객관적 기속 이론에 의해서 사실과 규범을 구별한다. 이게 특징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인과관계로 판단하고 누구 탓이냐를 따진 게 뭐다? 객관적 기속이다. 그래서 사실과 규범을 구별한다. 이게 객관적 기속이론, 합법적 조건설. 근데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 우리 판례는 사실과 규범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판단해버리죠. 어디서? 인과관계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상당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상당성은 높은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높은 가능성은 개연성. 그래서 인과관계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학설도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에서의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느냐. 자, 객관적 기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기속이 약간 학설이 나온 건데, 객관적 기속은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냐를 검토하는 건데, 그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위반을 했다면,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판례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과실 인정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사가 잘못한 거 있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했다면 그런 거 검토하잖아. 그건 뭐 또 뭐야? 할로테인 반응 검사하지 않았다. 할로테인 검사하지 않았다. 검사를 했다면 이거 항상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객관적 기속에서 나온 이론이고 그게 판례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거 최근에 한 판례죠.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추경할 것은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차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거. 우리 전에 그 철길 앞에서 놀란 거하고 똑같은 판례가 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또 나와가지고 요거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자, 4번에
선장인 갑은 배가 기울어져 있고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대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세월호 사건인 거 알겠죠? 자, 밑에 자 1번 판례 봅니다. 갑의 부자기가 자기적 방법에 한 구성 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지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자, 살인죄는 부진정 부자기범이다. 부진정 부자기범이기 때문에 부자기범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아버지가 행동. 그래서 행위정의 동가치성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보증인지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되고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뭐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걸 평가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에게 선행이라는 경우는 물론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 다 인정해 주죠. 부자기범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유기죄고. 3번에 위 사안에서 갑이 선장이라 하더라도 침몰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승객과 자기 의무가 없다고 착오했네. 자, 부자기범에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있는데 아들이 물에 빠졌어. 아들이 빠졌는데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 이건 무슨 착오? 구성요건 착오. 그런데 아들인 건 알았는데 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건 보증인 지위, 법률의 착오. 아니 보증인 의무, 법률의 착오. 그 지금 그거 나왔잖아요. 법률의 착오가 금지 착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무슨 착오다? 금지 착오다. 금지 착오다.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된다. 가능성. 자 5번 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했다. 고의가 없는 거죠. 남의 거 가져간다는 고의가 없으니까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용인하는 의사도 있어야 된다. 용인하는 의사도 있어야 된다. 주의의무 위반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일반인의 입장, 평균의 입장. 그래서 그 의사가 손을 떠는 건 어디서 고려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장, 책임 파트에서 검토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의, 과실, 구성요건 파트에서는 일반인의 입장. 알겠죠? 그래서 구성요건과 이 법은 객관적으로 판단, 책임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만 책임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기대 가능성이에요.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지 자기가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기대돼요. 이건 정신이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만 일반인의 입장이에요. 책임은 다 자기 그 사람마다. 구성요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허용된 위험이론과 신뢰원칙. 신뢰원칙이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였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야.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넓히는 거야?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과실범위. 그래서 한정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다음에 6번에 자 갑을 봅니다.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고 몽둥이를 후리쳤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A에게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대요.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법설이죠. 구체적법설. 사람이기만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줄처럼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 미과성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법설이죠. 자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객체의 착오는 잘못 본 거, 방법의 착오는 빗나간 거, 어떤 경우든 책임이 거기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럼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무슨 설? 법정적법설이에요. 법정적법설. 그러면 갑은 구체적법설, 을은 법정적법설. 이게 나름대로 되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냈다니까요. 이런 건 좋아. 근데 답을 그래서 참. 자 1번 보세요. 판례는 갑과 동일한 입장에서 A에게 살인미수와 과실치사. 자 판례는 무슨 설? 법정적 법설. 그럼 사람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 인정해버리죠. 자 2번 을은 구체적 법설의 입장이며 자 을은 법정적 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은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자 을은 2번은 구체적 법설에 대한 설명인데 을은
법정적법설이에요. 그거 틀립니다. 3번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누구였어? 펑수였어. 이거잖아. 자, 팽수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펑수였어. 무슨 착오예요 이거? 객체의 착오죠. 잘못 본 거잖아. 잘못 본 거. 빗나간 게 아니야. 자, 저기 있는 게 팽수인 줄 알았단 말이야. 가서 팽수 명중 오케이 갔더니 펑수네. 그럼 이거 뭐예요? 빗나간 거 방법의 착오 아니에요. 이건 뭐다? 객체의 착오예요. 그러면 객체의 착오라면 다가가서 확인해보지 뭐 객체 착오인 걸 아셔야 돼. 근데 거기 봤더니 마네킹이네. 자,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건이 돼버렸네. 그러면 구체적법설이든 법정적법설은 다 인정 안 하죠. 적어도 구체적법설과 법정적법설은 둘 다 뭐는 돼야 돼? 사람 또는 물건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둘 다 미과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동일하다. 물론 이제 죄명은 살인 미수만 되겠죠. 왜냐하면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4번에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해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무슨 차고? 객체의 차고. 그랬더니 D와 닮은 E가 죽였다. 어쨌든 우리 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법정적법설이 있자면 사람인데 끝. 뭐다? 기수. 그래서 지금 갑의 입장이라고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상황했을 때 갑의 입장은 뭐예요? 구체적법설. 그럼 구체적법설은 어떻게 돼? 구체적법설도 객체의 차고는 사람이면 명중이잖아요. 명중이니까 뭐예요? 그냥 살인 기수지. 살인 기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법설이 하면 미과성으로 가면 틀린 겁니다. 이게 이 사례가 확인해 보니 뭐였다 이게 객체의 차고라는 거 알아야 돼. 명중한 거라는 거 알아야 돼. 빗나간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자꾸 제가 팽수 얘기하는데 팽수 생각 자꾸 해보세요. 팽수인 줄 알고 쐈는데 알고 보니 펑수였다. 확인해 보니 펑수였다. 알겠죠? 잘못 오인해서 이런 거 전부 다 명중한 거예요. 명중한 거. 객체의 차고입니다. 자, 7번에 갑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 이거 자 밑에 1번 봅시다.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죠. 뭐도 안 돼요. 과잉방위도 안 되죠. 과잉방위도 방위자를 물리치려면 방위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칼로 찔러버린 거잖아요. 공격의사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로 올라가면 을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A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에 끼렸는데 마침 A가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람을 살려버렸네. 무슨 방위? 우연방위. 자, 우연방위잖아. 우연히 찍어서 1등한 나쁜 놈. 자, 첫째 줄 보면 유리창에 돌을 던진 것이 복수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이거야. 근데 결과는 사람을 살려버렸네. 자, 행위는 나쁘죠. 결과가 좋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2번에 보면 행위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벌써. 행위반 가치, 나쁜 행위 존재하지. 나쁜 행위가 있고 다만 이제 결과반 가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결과반 가치를 좋다고 봐주는 견해가 불능 미수범설. 야 그래도 결과 나쁜 거야 라고 보는 게 기수범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행위반 가치는 있습니다. 행위반 가치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다로 올라가 보면 병과 비는 서로 밧줄로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나 병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병은 비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비는 추락할 수 있지만 자신이 올라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밧줄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인 거예요. 긴급 피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긴급 피난은 이익 경향 보다 우월한 가치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동가치일 때는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간다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었다. 긴급 피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즉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걸로 갈 뿐이야. 그래서 책임적으로 가야 돼. 책임적으로. 행위는 나쁘지. 자기 살라고 남을 죽였는데. 그래서 위법은 한데 어쩔 수 없었다로 가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조각으로 가요. 그럼 책임 조각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는 맞다는 거예요? 뭐는 해당된다는 거예요? 위법은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4번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문제 참 잘 만들었는데 이 잘 만든 것이 좀 묻혀서 참 안타깝네. 자, 책임 봅시다. 책임.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 맞죠? 반가치 판단으로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책임은 행위 자에 대한 나쁜 놈
위법성, 나쁜 짓. 그러다 보니까 위법성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객관적으로. 책임은 주관적으로 개인을 고려한다.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도 범행 당시가 중요하죠. 범행 당시 멀쩡했다면 심신장애를 볼 수 없는 것이고, 3번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의 착오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만 괜찮은 줄 알았다. 난 괜찮아. 그러면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 자, 4번 병역법 이거 했죠 우리.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는 무슨 사유? 구성요건 조각 사유. 책임조각 아니죠. 구성요건 조각 사유. 자, 9번 갑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서 대마초를 피운 후 A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칼로 A의 복부를 찔렀고 A가 살려달라고 해야자 살해기를 그만뒀으나 A의 가방이 탐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았네요. 원장이죠 이거. 자, 원장이도 1번 갑의 행위가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실행미수가 뭐죠? 우리 미수가 실행미수가 있고 착수미수가 있는데 이건 개념을 몰라도 이 행위 자체가 실행미수는 맞아요. 찔렀으니까. 착수미수 뭐였죠? 착수만 한 거. 착수만 한 거. 뭘 하지 않은 거. 찌르지 않은 거. 이건 찌른 거. 근데 찔렀는데 살아버렸네? 그거예요. 이 실행미수. 이건 착수만 찌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미수할 때는 칼 들고 다가간 거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칼 들고 다가가는데 사람이 나를 잡아서 찌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착수는 했지만 찌르지는 못했잖아. 그게 뭐다? 착수미수. 실행미수는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행미수. 그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구별하는 이유는 착수미수는 찌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미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실행미수는 찔렀잖아. 그럼 내가 결과를 방지해줘야 돼. 살려야 돼. 그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게 실행미수잖아. 찔렀으니까. 실행미수인데 자, 내가 중지미수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살려야 돼. 내가 찔렀기 때문에. 내가 살려야 돼. 그래서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린 게 아니라 남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지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칼로 다가가긴 했어.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중지미수지. 내가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착수미수를 했을 때는 멈추기만 해도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찔러버린 놈은 뭘 해야 돼? 살려야 돼. 누가 살려야 돼? 지가 살려야 돼. 지가. 그래서 요 사례는 지금 끝에 보면 행인에게 발견됐잖아요. 이건 중지미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지미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갑이 A의 가방을 가져가니 어쨌든 원자행 해당하죠. 다만 이게 형을 감경해 주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자행이 어쨌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기가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하는 행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위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왜? 원자행이니까 감경 안 되죠. 그 다음에 갑이 A의 복부를 칼로 찔러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무슨 미수? 겁을 먹고. 장애미수. 무조건 장애미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10번에 갑은 헤어진 내연남 A가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A와 집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A를 혼내줄 생각으로 옆집에 사는 을이 집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의 범이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갑의 의도한 대로 을은 갑을 구하기 위해서 A를 밀어 넘어뜨려 A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을은 누군 줄 알았어요? 성폭행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었습니다. 그럼 을은 뭐가 돼요? 오상방이가 되죠. 오상방이. 그래서 이제 오상방이 학설이 쭉 나온 거예요. 자, 유추적용설. 우리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자. 그러면 구성요건 착오가 유추되니까 고의범, 과시범으로 간다. 과시범으로 간다. 엄격 책임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책임설로 간다. 우리는 책임설로 간다. 엄격하게. 그럼 책임설은 고의범, 과실범. 고의범. 그냥 고의범으로 인정하자. 고의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도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고는 해. 근데 고의를 두 개로 보고 무슨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놔두고 책임 고의를 없애자. 이게 법효과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책임 고의가 어쨌든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해죄, 과실, 치상죄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엄격 책임설과 법을 거치한 설에 교사범 성립될 여지가 없나요? 여러분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고불 실종, 고의범이고 불법이어야 되는데 엄격 책임설도 고의범이잖아. 법률까지 된 책임설도 고의범이에요 똑같이. 얘들은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설, 그게 안 되죠. 또는 소극적 구성유권 표시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걔들은 과시범으로 가버리니까. 자, 다음에 11번에 갑에게 과로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자, 갑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서 강간하자는 을과 병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담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 아시죠? 이거는 공모로 보지 않는다. 공동정범 안 된다. 나번 갑과 을은 갑은 A를 납치한 후 팔다리를 묶어서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했으나 갑은 A를 납치하기로 한 날 약속된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이탈이 되죠. 이탈. 이탈이 되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으니까.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을병과 강도 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했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무, 이게 주도한 놈이죠. 자, 주도한 놈은 이탈을 하려면 제지를 했어야 되죠. 이게 제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이 안 되고 공동정범 되고. 트럭 운전사 을은 갑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에 경찰관에 의해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검문을 피하는 것으로 그대로 가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공동정범 인정했어요. 그대로 가자. 자, 그 다음에 12번에 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에 고의해야 하며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을 예견하고 교사했답니다. 무슨 교사? 미수의 교사. 교사는 반드시 기수를 교사해야 돼요. 죽이지 마. 이게 어떻게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교사가 돼. 미수의 교사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했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럼 뭐가 돼버릴까요? 폭행? 치사 교사범이 되겠죠. 폭행 치사. 책임지 않으면 틀린 거고. 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 직원들의 배임 행위를 인식했으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 부작위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자, 의무 있는 사람이 방치한 것은 방조다. 뭐가 아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 단계에 이르러야 되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방조는 그런 거 처벌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13번에 자, 이 전업주부인 갑은 공무원인 남편 을과 공모해서 A로부터 뇌물을 받았네. 자, 문제 참 생각하게 되게 노력해서 고민해서 많이 냈어요. 우리 공범과 신분이 기억할 거 33조 본문이 있고 33조 단서가 있는데 우리 본문은 같이 가는 규정 본 같이 단서는 따로 가는 거 단 따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같이 가고 단서는 따로 가는데 본문이 적용될 요건 본문이 적용돼서 같이 가려면 우리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방향이 B가 신에게 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해야 된다. 여기 이 의미는 공모를 하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 가담이니까 또 하나가 B가 신을 교사 방조 B가 신을 교사 방조해야 된다는 거야. 신이 B를 교사 방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가 신에게가 되고 두 번째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죠? 진정신분범이죠. 그래서 B가 신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본문을 적용한다. 다만 이제 이게 부진정일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학설이 다른 팀에 있죠. 학설하고 판례건. 자, 부진정일 때는 본문을 적용할 수 없고 단서로 보내야 된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 판례는 부진정도 죄명은 본문으로 가고 처벌만 단서로 가자. 이게 우리 학자들의 견해. 그래서 판례의 견해. 그래서 부진정에 대해서 학설은 다 같이 단서 적용.
판례는 죄명은 뭘 적용? 본문을 적용해서 죄명은 같이 가고 처벌, 과형이죠. 과형. 처벌만 뭘로? 단서 적용해서 따로 가고 이렇게 나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하고 아버지를 죽이면 부진정 신범이죠. 거기 있을 때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무조건 따로. 그럼 아들만 존속살해, 엄마는 보통살인죄 성립, 보통살인죄 처벌 이게 가는데 판례는 엄마도 죄명은 뭐가 되고 존속살인죄가 되고 처벌만 뭘로 가고 보통살인죄로 가고 이게 이제 판례 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봅시다. 가본부터. 자, 거기 보면 전업주부와 갑은 공무원인 남편들과 뭐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방향은 오케이. 그다음에 신분범인가 무슨 신분인가 봤더니 술해죄니까 진정신분범. 그러면 같이 가겠네. 그럼 둘 다 뭐가 돼요? 술해죄가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가사안에서 갑에게는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술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술해죄의 법정에 따라 처벌이 된다. 자, 4번 올라가면요. 갑은 친구 을과 뭐 했어요? 역시 공모. 자, 공모를 해서 갑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했습니다. 자, 어쨌든 공모니까 방향은 오케이. 자, 그런데 무슨 범? 부진정 신분범.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 의견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명은 존속살해, 처벌은 보통살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2번에 보면 나사안에서 을은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그러니까 존속살해 성립은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단서로 가야죠. 단서로 가서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4번에 공무원인 갑은 전업주부인 을을 교사해서 A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교사니까 방향 잘 보셔야 돼. 공무원인 갑이 주부인 을을 교사했어요. 누가 누구를 교사했어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했죠. 신입이를 교사해버렸어요. 그러면 비신분자는 신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비신분자가 신분을 가져갔으니까 전업주부는 공무원이 아닌 거야. 그럼 전업주부가 뇌물을 받으면 무슨 죄가 안 돼요? 술해죄가 안 되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업주부 을은 처벌 못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될까? 간접정범이 되겠죠. 처벌되지 않은 자를 교사했으니까 처갓집 사람이 되는 거야. 처벌되지 않는 자와 과실범,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갑은 간접정범이 됩니다. 간접정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갑은 술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을은 본문이 적용되어 술해죄를 받다. 만약에 이게 신분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주부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을 못 가져가잖아. 그럼 공무원 신분을 못 가져가니까 비신분자는 그냥 비신분자로 가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될 수 없고 뇌물을 받아도 술해죄가 될 수 없고, 그럼 이제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교사했잖아요. 그럼 교사범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간접정범이 되죠. 근데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느냐는 당연히 되지. 얘는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신분이 없는 사람은 간접정범이 될 수 없죠. 근데 얘는 공무원 맞잖아요. 얘는 원래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는 될 수 있다? 간접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답은 이게 본문이 적용 안 돼가지고 따로 가는 경우에요. 따로 가면 항상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단서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되냐면 신분이 있는 놈은 신분을 붙여서 판단하고 신분이 없는 놈은 신분 없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해죄에서 그 위증죄에서 이거 많이 했잖아. 모해 목적 있는 놈이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을 교사해서 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어요? 위증을 하게 만들었잖아. 이랬을 때 목적이 있는 신분범이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를 교사한 거잖아요. 그럼 신입이가 돼버리잖아. 그럼 방향이 안 맞죠? 방향 안 맞아서 된다고요? 그냥 쪼개세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는 모의 목적 없네? 그럼 무슨 죄만 돼? 위증죄.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목적이 있네? 그럼 목적 붙여야지. 그러면 모의, 위증, 교사범이니까 교사죄.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분범
신분이 연대가 안 되면 그냥 잘라가지고 신분 있는 애한테는 신분 붙이고 신분 없는 사람은 안 붙이고 이러면 끝나요. 얘는 위증죄는 되죠? 그죠? 왜 얘가 선선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이중적 신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봐봐요. 모의 목적이 있는 애가 목적이 없는 애를 시켜서 얘로 하여금 선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위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서는 얘는 안 했지. 그럼 얘는 선서는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 위증죄만 가지고 한번 논해봐요. 위증죄. 위증죄에는 얘가 신분이 없어요. 비. 얘는 신분이 있어요. 신. 누가 누구를 교사한 것이 돼? 비가 신을 교사한 것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신분을 가져가야. 그럼 얘도 신분이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얘도 신분이 있는 것이 되고. 그럼 얘 선수한 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증, 교사. 얘는 위증. 근데 신분이 하나 또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걸 또 검토해야 되는 거야. 요걸 전제를 해놓고. 그래서 이걸 이중적 신분이라고 그래. 그럼 요걸 또 검토하려고 보더니 모의 목적은 얘가 신이 있고 얘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모의 목적은 신이 비가 돼버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이건 같이 못 가는 거야. 요거는 두 개를 같이 갈 수 있고. 요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위증죄에서는 둘 다 신분을 갖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위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위증이 되고. 다만 모의 목적인 경우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얘만 모의 목적을 붙일 수 있고 얘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그냥 위증. 여기다 뭐 붙여가지고 모에 붙여서 모의위증 교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공본과 신문은 자꾸 몇 번 여러 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본문으로 갈 때하고 단서로 갈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셔야 돼. 본문으로 갈 때는 볼 거 없어. 그냥 다 신분 붙여버리면 돼. 그럼 얘도 선수한 것이 되고 얘도 선수한 것이 돼버리면 돼. 그럼 얘도 선수죄가 위증죄 되고 교사범이니까 위증교사. 얘는 선수이고 정범이니까 그냥 위증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신분이 공범이 연대가 안 되면 단서가 적용돼 버리면 그냥 쭉 갈라놓고 판단하시면 돼. 갈라놓고 신분이 있는 애만 신분이 있는 걸로 하고 없는 애는 없는 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가 이게 수뢰죄다 보니까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향이 신입이가 돼버리다 보니까 신분을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연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신분이 있는 놈은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으로 가고 공무원 아닌 사람은 그냥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전업주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무슨 죄가 될 수 없어요? 수뢰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수뢰죄가 될 수 없으니까 처갓집 사람이네.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네. 그럼 그걸 이용한 공무원은 간접정범이 되겠네. 근데 간접정범은 신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얘 공무원 맞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항상 정범부터 검토하는 거야. 여기서 답안에 보면 전업주부인 을을 교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돼. 공무원이 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돼. 주부를 먼저 검토해야 돼. 주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주부를 교사했으니까. 주부가 실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항상 뭘 검토하냐면 주부를 먼저 검토하는 거야. 주부를 먼저 검토해봤더니 얘가 신분을 못 갖고 와. 얘가 공무원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수뢰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간접정범으로 검토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항상 순서는 정범을 먼저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방조범을 검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라반. 갑은 친구 을로 하여금 갑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자, 보니까 갑이 누구예요? 갑이 아들이에요. 을이 비신분자예요. 그럼 이건 또 방향이 또 이게 또 뭐가 돼버려요? 신이 비얘기가 돼버리죠. 그럼 신이 비얘기가 되면 또 똑같이 하면 돼. 자, 아들은 신분 그냥 가져가니까 무슨 살해? 존속살해. 그리고 교사범이니까 존속살해죄 교사범. 친구는 아니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무슨 죄? 그냥 살인죄 이렇게 하면 돼요. 살인죄. 그래서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뭐 죄명은 존속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거는 뭘 적용했을 때였어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야. 요 때. 방향이 일단 뭐가 되고 B가 신에게가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B가 신에게 됐을 때 부진정을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거지. 얘는 애초부터 뭐가 어디서 탈락돼 버려요. 여기서 탈락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신입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적용하면 안 돼. 그냥 애초부터 방향에서 안 맞아요. 방향에서 안 맞으니까 애초부터 이건 신입이 얘기잖아. 그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따로 이렇게 버려야 돼. 그냥 따로 못 갑니다.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저거는 방향은 맞아야 돼. 방향은 뭐가 됐는데
B가 신에게가 받았는데 다만 저게 안 맞은 것 뿐이에요. 부진정이라서 저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는 애초부터 방향이 안 맞잖아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2시간 잡아놨죠? 그죠? 여기 뒤에는 좀 쉬워요. 앞에가 좀 설명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쭉 할게요. 자, 이제 14번 봅시다. 몰수와 추징. 자, 갑은 모텔 등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에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을에게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을은 갑의 은행 계좌로 범행 보수를 송금을 했습니다. 을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은 방식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서비스했고, 인터넷 사이트를 병에게 매각했네요. 웹사이트 알죠? 웹사이트. 자, 1번부터 봅시다. 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 우리 불법 촬영 동영상 뭐라고 했어요?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 그거 기억나죠? 동영상도 물건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고 뭐만?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도 있다. 빨리 알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사려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2번에 갑이 계좌 송금을 통해서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자, 형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3번부터 해봅시다. 우리 비트코인은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형법에 있는 몰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형법 48조의 몰수는 공대생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공했거나 대가가 됐거나 생긴 뭐야 돼?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형법에 의해서는 몰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몰수가 되는 판례로 기억을 했잖아. 무슨 법에 의해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해서. 범죄수익은닉법은 물건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형법만 물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형법상으로는 몰수 안 됩니다. 근데 뭘로 가능해요?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해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3번 틀린 거고.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형법으로 몰수하려면 물건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1번에는 동영상을 물건이라고 우리가 취급해 인정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수가 되는데, 2번을 봤더니 갑이 계좌 송금을 통해서 취득한 범행의 보수예요. 범행의 보수. 이 범행의 보수가 뭐냐면, 다시 올라가 보시면 사례에서 세 제줄에 보면 을은 갑의 은행 계좌로 범행의 보수를 뭘 해줬다? 송금을 해줬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뭔 뜻일까요?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득을 받은 거예요. 이득. 계좌이체. 우리가 사기하고 공갈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뭘 보내는가의 개념이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 할머니가 사실은 뭘 보내는 거야? 현금을 보내는 건데, 보내는 방법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계좌로 보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야.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얻는데 그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나는 거기서 뺄 수 있는 그냥 권한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보이스피싱은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돈을 보낼게, 어떻게 보낼까? 계좌로 보내줘. 이렇게 계좌로 보내준 거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야. 사기고 공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준 거야.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까 너는 은행 가서 찾아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득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금받은 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몰수 대상이 안 되고, 몰수 대상이 안 되니까 또 뭐도 안 돼? 추징도 안 돼. 4번도 얘기했죠. 우리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뭣도 못해? 추징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추징도 못해. 그래서 지금 몰수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자꾸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웹사이트 나왔고요. 몰수 대상 아닌 판례가 또 뭐가 있냐면 칩이 있어요. 칩이죠. 칩. 도박할 때 쓰는 칩. 그럼 도박할 때 쓰는 칩은 그걸 내가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 돈을 칩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이 칩 자체가 내가 어떤 그 목적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칩은 또 몰수 대상이 안 돼요. 자, 15번 상해. 자, 갑이 A의 뺨을 이래 때리고 뺨만 때렸어요? 목까지 쳤어요? 목까지 쳤다고 했잖아. 충분히 인관계 인정되고 예금 가능성이 인정된다. 나번 갑이 직계 존속인 A를 2회 폭행하고 사회상해를 가했는데 존속에 대한 폭력습백의 일환이다. 자, 상습이면 뭘로 중하게 처벌한다? 가장 중한 걸로 처벌한다. 그래서 상습, 존속, 상해죄에다 다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갑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 자, 협박해서 자상하게 했어도 어쨌든
간접정범 형태로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 그 다음 공간적으로 근접해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면 신체에 대한 것이 맞아요. 공간적으로 근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도 신체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되죠. 뭘로 했을 때가 안 됐죠? 전화했던 게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러봐야 신체에 대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전화기에 소리 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폭행죄가 안 됐어요. 자, 6위 갑이 동거 내연관계로 밀어 내연녀. 자, 우리 동거 6위죄에서 기억할 것은 사실혼도 포함이 된다. 다만 사실혼이 되려면 단순 동거 가지고는 안 된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단순 동거녀이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뭐가 안 된다? 6위죄 안 된다. 자, 2번은 누구예요? 경찰관이죠. 경찰관이니까 당연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무가 있죠. 따라서 방치하면 유기죄가 되고 3번에 우리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가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기에 준할 정도 이래야 된다. 4번 생모갑이 수혈을 거부해버린 거 있죠. 라고 딸 죽어버린 거. 이건 무슨 죄? 유기 치사죄. 정당행위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거 유기치사죄예요. 정당에 해당한다 그러면 X. 자, 협박죄.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내 책임으로 한다. 사회 속리상 용납할 수 있는 행위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행위죠 이거. 그래서 협박죄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안 되고. 그다음 2번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고 보자, 한번 만나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사채업자가 둘째 줄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을 알리겠다. 이건 처벌받아야죠. 우리가 협박이 가능한 것은 고소하겠다, 구속시켜버리겠다, 취재한 걸 보도하겠다. 뭐 요 정도가 가능한 거지 약점 잡아가지고 하는 건 처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아니다. 입을 찢어버리라. 그럴 리가 없다. 엄마가 야, 입 찢어버리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남의 입을 찢으려고 그래.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냥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지 이걸 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입을 찢어서 목을 잘라서 땅에 묻어버린다고 그랬죠. 그거 전부 다 협박죄 안 돼요. 자, 18번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와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돼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호텔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호텔 밖으로는 못 나와. 이것도 감금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이어야 된다. X. 그래서 셋째 줄 끝에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2번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바로 뭐예요? 착수. 항상 개시하면 착수. 3번 일반인, 면회인 등등인데 셋째 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감금죄지 뭐. 4번 감금죄 정신병자도 대상이 되죠. 안 되는 게 누구였죠? 영아 생후가 1개월 이런 애들. 그건 감금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19번 강제추행죄 폭행 나왔죠. 또 폭행 협박은 한 거를 곤란할 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일반 폭행 협박과 똑같다. 그래서 한 거 곤란 요구 필요 없다는 거. 2번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대상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등등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거고. 3번 음주 완전히 패싱아웃 돼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그랬죠? 패싱아웃이 아니더라도 그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는 저항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면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 한거불능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 자수범 아닌 거 맞죠? 자수범은 아닌데 문제는 처갓집 사람 중에 누구도 들어간다. 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거의 넷째 줄 타인에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피해자를 이용한 것도 간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자, 명예 갑이 양육비 지급 판결 이거 최신 판례 알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 파더스 뭐 이렇게 한번 혀를 꼬아봤어요. 배드 파더스 뭐 이렇게 하죠. 이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굳이 막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다. 자, 2번 갑이 A 집 뒷글에서 자신의 남편과 친척 C가 듣고 있는데 자 A의 친척은 그나마 괜찮아. 자기 남편은 다 퍼뜨리고 날려버리지. 그래서 이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 인정돼요.
다음에 산후조리원 판례. 자, 우리 후기 형태로 올리는 것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익을 인정한다. 공익 인정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는 아예 그냥 구성요건 조각이에요. 이거는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은 공익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비방할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출판물의 명예훼손 같은 거. 그래서 아예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몰랐다면 15조 1항. 자, 15조는 아버지인지를 몰랐다면 그냥 무슨 죄? 보통 살인죄. 허위라는 걸 몰랐다면 무슨 죄? 그냥 진실. 보통 1항에 의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 그 1항이 될 수 있다. 자, 의무방해죄. 자유 게시판에 실제 객관적 사실을 게시되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면 이거는 뭐 위계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로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걸로 족하다. 결과 필요 없다. 요즘엔 추운 데가 아니라 너무 더운 데죠. 집에서 방북하지 뭐예요죠. 집에서 방북하지 뭐예요. 40도가 되는데 지금 날씨가. 걸어다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래서 원래는 추상적 위헌범위 추운데 집에서 방북하지 뭐해야 하는데 두 문자 바꿔야 될 것 같아. 더운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데 어쨌든 결과 필요 없다. 방해죄. 그다음에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갑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갑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투표는 전자투표입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래서 업무방해죄 될 수 있다. 그 위력 틀렸네. 미안합니다. 업무방해죄 되는데 위력이 아니라 뭐다? 위계다. 위계. 사람을 속인 거니까. 어쨌든 사람을 속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꼭 사람을 속여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사람에다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컴퓨터에다가 해도 사람을 속이는 게 될 수 있다. 그다음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행위. 자, 위법의 정도가 중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안 된다. 비의료인입니다. 비의료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 성매매업소처럼. 20번. 주거지지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가 요구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뭐만 하면 돼요? 게시만 하면 되죠. 게시만 하면 착수. 2번.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타워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다. 골리앗식이죠. 골리앗식. 그다음에 3번.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승낙받아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될 수가 없고, 셋째 주거 때 부재 중인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남편 출장 중에 간통한 거 그것도 주거 침입 아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으나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 갖고는 침입이 아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다음에 절도죄.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변호하고 충동도로 정을 시도해서 뿌리친 거 정도. 이건 뭐 아니라고 써요. 중강도 안 된다. 뿌리친 거 정도는 중강도로 볼 수 없다. 자, 날치기. 날치기는 절도인데 둘째 줄 그 말이 있네.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이런 뭐가 돼버려요. 강도가 돼버리지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지급기에 해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면 절도인데 그거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 뭐예요? 컴사지. 컴사가 되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것은 또 아무 짓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절도죄 안 됩니다. 절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들 이거 전기 썼다고 해서 절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절도죄가 생각보다 나겠어. 사기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는 거 뭐가 될 수 있다? 간접정보가 될 수 있다. 2번.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기망이 한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범죄는 뭐였죠? 배임죄였죠. 배임죄. 사기죄는 손해 필요 없죠. 사기쳐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돼요.
3번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자, 남의 카드, 내 카드, 남의 카드. 자, 남의 카드로 둘째 줄. ARS 전화서비스,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대출을 받았네요. 이건 뭐? 컴사죠, 컴사. 다음에 4번에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청구하는 거. 이거는 발례이죠, 발례. 이미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자, 횡령. 병원에서 의약품의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해서 기부금 명의 금을 받아서. 이거 기부금 맞아요, 맞아요? 맞지. 이게 종교단체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호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나번은 안 되는 이유.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유단자. 유효하고 단독명이고 자기명. 공동이잖아, 공동.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나왔잖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가 유단자로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라번. 회사 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뭘 주면 뇌물은 무조건 횡령이에요. 뇌물 주는 건 무조건 횡령입니다. 뭘 줬을 때가 따져요. 정치자금. 정치자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또 비자금 조성한 거. 그것도 검토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뇌물은 무조건 횡령이에요. 뇌물은 무조건 횡령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국가에 손해를 갔을 때 배임죄 돼야 한대요. 자, 우리 배임죄 외울 때 제가 타사, 위, 자, 배일선 위에서 자가 뭐라고 써요? 공무원도 된다, 보조기관도 된다. 그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임죄 돼, 배임죄 돼. 헷갈리지 않게 해놓으시고. 자, 문서죄.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자, 부정액세죄가 되려면 OX가 돼야 돼. OX가 되는데 신분 확인이니까 용도는 맞아. 근데 면허증이 남의 거야. OX 됐죠? 용도는 맞고 남의 거, 권한은 없고 부정액세죄 되고.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 직접 신청한 걸로 하면 뭐가 돼요? 허위지, 허위. 그리고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가 없지. 그죠? 위조죄가 되려면 권한이 없는 남의 이름을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는데 어떻게 위조가 되겠어요? 그럼 내 이름 썼으니까 이제 뭐만 검토해야 돼? 허위, 허위.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답원도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됐을 때 자기 이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조죄는 될 수 없고, 다만 아니 A구청장이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가 결재를 해버렸으니까 뭐가 돼요? 자격모형이 돼야지. 자격모형. 그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다. 자, 공정유서 원본 부식이제 검토할 때 이전 등기가 나오면 이전이 되는지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이 되기만 하면 부식이제 아니다. 근데 이전 등기가 부식이제가 되는 게 남의 거 훔쳐버렸을 때. 그럴 때 부식이제가 돼.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 안 받았을 때. 그 두 가지는 부식이제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훔쳐온 거잖아. 남의 걸 지금 지 거라고 지금 허위사 신고해가지고 하는 건 부식이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짱쌤이 나한테 줬다면, 진짜로 줬다면 그게 허위 채권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부식이제 안 돼요. 근데 준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가져와 버린 거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부식이제 돼요. 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번은 혼인신고는 부식이제가 되죠. 뭐가 안 돼요? 이혼신고가 안 되지. 혼인신고는 부식이 됩니다. 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자, 거기는 둘째 줄 금융이익 상당이 그게 뇌물이다. 금융이익 상당. 그래서 몰수나 추징도 요 금융이익 상당을 몰수 추징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소시효는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이때가 행위가 종료됐으니까 차용한 때로부터. 그다음에 이번에는 임명권자에서 임용되어서 종사했지만 임용 결격자였대. 결격자에서도 일단 뭐예요? 공무원 맞는 거지. 우리가 왜냐하면 국민들의 본 앞에서는 공무원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수뢰죄가 될 수 있다. 3번 뇌물의 내용이 이익은 둘째 줄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촉한 일체의 유용무역의 이익을 포함한다. 그래서 성적 욕구의 충족도 들어가고 투기적 싸움에 참여할 기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심부름꾼, 대리인, 그래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또는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게 결국 공무원이 받는 것이 돼버리면 이건 무슨 죄? 수뢰죄. 그다음 28번.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에요. 우리 공직방해죄는 공무원 폭행죄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 근데 셋째 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한 번의 출동. 실경, 상경.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하거나 허위 진술했답니다. 자,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 죄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위계한 공직방해죄 안 돼요. 범인도피죄 안 돼요. 뭐 증거위조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딱 하나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돼요? 범인은닉죄. 그거 딱 하나 빼고는 거짓말하는 건 아무 죄도 안 돼요. 아무 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계공직방해 성립한다 X. 다만 이제 3번 이 혈액받고 치겠다. 자, 원래 법원을 속이는 거 위계공직방해 되는 판례 없어요. 법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사기관은 그나마 위계공직방해가 있다고 그랬어. 혈액받고 치기, 소변받고 치기. 물론 검사가 수사한 거 하나 또 있었지. 검사가 수사하는 거 국정원에서 이거 뭐 국가정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소변정보, 혈액정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변하고 혈액은 경찰 수사를 방해한 거, 검사 수사 방해한 게 국정원에서 정보를 이거 국가 비밀이라고 막 했던 거. 그것 빼고는 수사기관에서도 위계한 공직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을 속였다, 수사기관을 속였다, 감시하는 단속기관을 속였다 다 위계공직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혈액이니까 위계공직방해 성립하는 거고요. 4번에 위계공직방해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재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이에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대요. 자, 일반 공직방해하고 위계한 공직방해의 차이. 일반 공직방해는 공무원 폭행죄. 그래서 공무원을 때리기만 하면 죄가 돼. 근데 위계한 공직방해는 위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안 나버리면 아예 처벌조차가 안 되죠. 이거 미수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욕해? 미안해. 미수처벌 안 해.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맞단 말이에요. 미수로도 가면 안 돼. 미수로도 가면. 그다음에 29번째 형소법.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서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죠. 단무지. 을이 갑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해도 이는 고갑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갈죄로 공소이 됐으면 우리는 재판을 뭘로 해야 돼요? 공갈죄로 재판을 해야 돼요. 뭐 협박죄 검토할 필요 없어요.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최근에 나온 판례죠? 성년후견인. 어쨌든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분으로서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고소는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방해사고죄는 대리 규정이 없더라. 그래서 누구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성년후견인, 죽었을 때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상속자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안 돼요. 피해자의 방해사고죄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그 사람 딱 하나 예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그거 말고는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래서 가정보험 허가받아도 안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3번.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반 행위해서 회사의 재산 손해를 미쳤답니다. 그럼 이거는 회사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했으니까 임의로 작성 교부수니까 뭐예요? 위조지. 지 맘대로 작성한 거니까. 그 다음에 회사 손해 줬으니까 뭐도 되고 배임죄도 되고 위조 되고. 그다음에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되는데 둘째 줄. 경찰관이 경찰서에 접수시키기 전에 반환받아버린 거 있었죠? 자, 현장에서 줬다가 경찰서 와서 돌려받아버린 거. 고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30번 함정수사. 게임장에 잠복 근무진 경찰관이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줄 걸 요구하며 자, 거절하는데도 요구하는 거. 이거 함정수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함정수사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우리 신분 비공개 수사하고 신분 위장 수사 있었죠. 신분 비공개하고 위장하고 뭐가 더 침해가 심해요? 위장이 심해요. 위장은 속이는 거잖아. 비공개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거고. 그러면 경찰은 말을 안 하는 건 비공개. 위장은
저 가스감청원인데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 그러면 신분 위장 수사가 더 심해. 그래서 비공개는 상급관서 수사부 등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신분 위장 수사는 영장도 받아야 되고 보충성도 요건이 필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보면 사법경찰과 아청법에 따른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려는 때 사전에 상급 경찰관 수사관서의 장을 승인을 받는다. 이건 왜 무슨 수사니까? 비공개에 불과하니까. 근데 3번 신분 위장 수사를 할 때는 자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위장 수사도 긴급을 요할 때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더라. 4번 위법한 함정 수사. 무슨 판결? 공소유예 판결. 무죄 판결 아니죠? 공소유예 판결. 자, 음주 주장.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무슨 죄는 된다? 측정 거부죄는 된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 측정 당시의 구제 상황에 비추어서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 허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만 돼.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위드마크 공식 엄징이죠. 엄징이고. 그 다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술 다시 마셔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가로 음주해버린 사람. 이거 뭘 갖고 검토했어요? 위드마크 갖고 검토했잖아요. 그래서 위드마크로 추정할 수 있다. 임의 제출. 형소법의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구체적인 목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임의 제출도 어쨌든 목록은 줘야 돼요. 다만 이번에 최근에 나온 판례는 유류물이었지. 유류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 그건 뭐 대상이 없으니까 안 주지만 기본적으로 임의 제출물은 압수목록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하지 않고 임의 제출한. 자, 누가? 제3자가 임의 제출했는데 피의자 거를 그때 누구에게?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목록을 교부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행 현장에서도 소유자장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이거 어쨌든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뭐 받을 필요 없다.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임의 제출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원래 임의 제출할 때는 뭐 이거 전체예요. 아니면 이거 일부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거나 불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관련된 것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 압수 대상이 된다. 현행범 체포.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 직후라고 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일반인 아니죠. 나번 사법경찰과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한 실력경찰 전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달아나거나 대항하면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답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현행범은 현명필이죠. 현행범이고 명백성이 있어야 돼요. 처벌할 수 있어야 돼요.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명백성이란 건 범죄가 되는 게 명백해야 돼요. 근데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가 안 되잖아. 그래서 현행범 체포 못해요. 못합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는데 고지했다고 하면 뭐가 된다? 허위공모 작성죄다. 3, 4번. 직결이 남았어요. 경찰서장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에서 직결 심판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서는 직접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지금 틀린 건데 물론 지금 이게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되는 이유는 굳이 어쨌든 경찰이 송치하고 불송치하는 거니까 서장이 보내는 거 똑같은 거니까 시험범위 들지. 그렇게 말하면 뭐 그뭐 연관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는요 직접 즉결 심판이란 걸 청구해요. 요거는 즉결이라는 게 뭐냐면 즉시 판결이에요. 즉시 판결. 그럼 즉시 판결하는 건 판사한테 지금 당장 재판하자고 하는 거야. 범인 잡자마자 지금 재판하자고 그러면 검사한테 보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검사한테 보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장이 판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직결심판이에요. 그러면 서장이 판사한테 즉시 판결하자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판사 해줘야. 근데 이런 거를 사형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이 아주 낮은 거 2심 애들만 이렇게 한다고 해? 요거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바로 데려간다니까. 이 씹놈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야. 알겠죠? 그 얘들은 정식으로 안 하고 지금 당장 즉결 즉시 해버리겠다는 거야. 요놈들은.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바로 해줘버려요. 그게 직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년들 있잖아. 소년들은 처벌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죠? 보호 처분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경찰청이 소년범을 잡았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놈들은 다 검사한테 송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소지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한테. 우리가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송치해요? 기소 때문에 그런 거야.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근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소가 필요가 없다고. 그럼 굳이 검사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경찰이 법원한테 바로 보내면 돼요. 이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소년부거든. 소년 담당하는 데가. 소년부를 하나 보내버려요. 이렇게. 이게 가능해. 알겠죠? 우리가 검사한테 보내는 것은 뭐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형사처벌하려고. 기소 때문에. 기소권을 누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기소를 우리가 못하니까 보내야. 근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란 말이야. 보호처분은 기소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바로 판사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보호처분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거기 나오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야. 촉법하고 우범은 촉법은 죄를 지긴 졌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세 안 되는 애들이잖아. 촉법은. 우범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뿐인 애들이죠. 그럼 촉법과 우범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당연히 어디로 보내요? 소년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법이 아닌데 시험법을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종결에 들어가니까. 수사에 종결에 들어가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도. 뭐 알아둬서 나쁜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직결은 바로 경찰서장이 검사한테 송치를 하지 않고 바로 판사한테 보내버리는 거고, 소년 사건 중에 어차피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 검사한테 보내지 않고 우리가 바로 법원에 이렇게 보내요. 알겠죠? 그래서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수사의 종결 파트에 법원 송치라고 있잖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검찰 송치. 그때 말하는 법원 송치가 저 소년부 송치를 말하는 거예요. 소년부 송치. 그래서 여러분 수사의 종결 뒤에 법원 송치도 있다는 건 알아야 돼. 법원 송치 있다는 걸 그건 아셔야 돼. 근데 그 법원 송치가 지금 저 소년부 송치를 말하는 거예요. 소년부 송치. 자, 그다음 2번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사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 대상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3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했답니다. 자, 통지 며칠? 7일. 뭘로? 서면으로.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자는 취지와 이를 통지해 줘야 된다. 다음 경찰관이 고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검찰의 송치한 걸로 허위사실 입력했다면 허위 맞죠? 그럼 공전자 기록 위작에서 말하면 뭐에 해당한다? 위작에 들어간다. 자, 위작의 개념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작성해도 뭐에 들어간다? 위작에 들어간다. 그거 아셔야죠? 전자기록은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위작에 들어간다. 자, 35번. 무고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에 관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에 관해서 자백을 했답니다. 뭔지 알겠죠? 위증, 무고, 허위감정 통역 번역, 위무감으로 확실히 자자. 뭐하면? 자수나 자백하면 확실히 자자. 그래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다. 필가면. 자, 고의나 목적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자백하면 보강증거 필요 없죠. 우리 보강증거는 뭐에만 필요하다? 객관적 구성요건에만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그때그때 계속적 기회로 수첩. 자, 이 수첩은 뭐가 아니다? 자백이 아니다.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는 보강증거 없더라도 자백만 인정할 수 있다. 뭔 말이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거 약간 보강, 약식과 간이공판 보강, 즉속 없고 즉결과 소녀는 적용이 없고. 그래서 즉결은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백만 갖고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보강법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위법수집 증거. 사법기관 처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했다. 자, 피고인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위수증은 똑같아. 증거로 못 쓴다. 정설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이거 기억나죠? 가방에다가 학생 가방에 집어넣어갖고 한 거. 이거 뭐예요? 감청이야, 감청. 몰래 녹음한 거기 때문에 불법과 제3자 녹음 증거는 없다. 형소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거 위수증. 우리 위미 제출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한테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아니다. 도랑 빠졌으니까. 그러나 경찰은 판사가 준 거니까 믿고 집행을 한다. 그럼 경찰의 집행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다. 그래서 증거를 쓸 수 있다. 피해자 신문조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표현에 대해서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자, 둘째 줄 보면 피신조서예요. 피신조서. 피신조서는 몇 조? 312조 4망. 공범것도 몇 조? 312조 4망. 누가 내용 인증해 줘야 돼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증해 줘야죠. 근데 경찰관이 증언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과 공범관계는 다른 피단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 몇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피신조서 314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을 때, 제가 법인 계속 얘기했죠. 법인은 각자 개별적이다. 따로다. 딱 두 번 공범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가 친고죄 고소. 그다음 또 하나가 피신조서. 고피 풀린 거 있죠? 고피 풀린 거. 자, 고하고 피. 근데 이 친고죄에서 고소하고 피신조서는 공범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이 피신조서가 공범의 피신조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조 적용돼요? 312조 사망 적용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씁니다. 못 씁니다. 그다음에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이 없으면 무슨 증거를 쓸 수 있다? 탄핵증을 쓸 수 있다. 자, 38번.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됐더라도 앞에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자기 살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네,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것, 즉 선서 위반죄, 양심에 반하면 위증죄가 된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걸 따지는 건 무고죄예요. 무고죄.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면 위증이에요. 위증. 그 다음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뭐 했대. 뭐 거짓말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끝에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송 절차가 분리됐다고 나와 있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근데 분리돼 버리면 더 이상 공동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선서시키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죠. 대신에 얘 그 둘째 줄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것 같아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저놈한테 물어보는 게 결국 나의 죄를 물어보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도 처벌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 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처벌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분리가 안 되면 아예 증인으로 신문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리를 해도 어쨌든 처벌받을 만한 것은 거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버리면 돼요. 이때는 말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자, 39번. 법원이 절도 공소시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했다면 사법기관 처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라며 동의한 거로 가져. 여기까지 여러분 알죠? 자, 그 뒤에 이제 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증거를 동의하면
아니 저 간이공판은 뭐 할 때 하는 재판이라고 그랬죠? 자백했을 때.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개시 결정이라고 하거든. 간이공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간이공판 절차를 가요. 이거 이제 간이공판으로 갈게라고 개시 결정하면 간이공판으로 가는데, 간이공판은 뭘 하는 거냐면 증거 조사를 간단하게 하는 절차를 간이공판이라고 그래요. 증거 조사를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이 증거 조사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 증거를 쓰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엄격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간이공판은 여기서 말하는 간이가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간이공판에서는 왜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하느냐? 이유는 피고인이 자백했다.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투지 않는다. 쥐가 죽였다는 거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판할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증거재판주의죠.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때리는 게 맞죠. 증거는 어느 때 중요할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말이 똑같아. 그러면 그러지. 근데 두 사람 말이 다르면 어떡해? 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야, 증거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법정에서 재판할 때 검사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피고인이 뭐래?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다퉈요. 그러면 죽인 거 맞겠지? 증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둘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근데 증거조사를 하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증거재판주의라고 우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유죄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 대상이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판사는 이거 해야 돼. 답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한데 적당히 해버리고 만나고. 이걸 간이공판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다투지 않을 때 증거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신용만 내는 거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답은 나왔는데 유죄. 이런 개념이야. 근데 어차피 증거 없으면 유죄를 못 때리니까 하긴 하는 거야. 전제가 뭐 했을 때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다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줘요. 전문 증거는 어느 때 증거로 쓸 수 있죠? 증거 동의가 있을 때. 증거 동의는 뭘 포기하는 거죠? 반대 신문권은 포기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개념이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지가 죽였다고 자백하는 놈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 조사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죽였냐? 네, 제가 죽였습니다. 반성합니다. 근데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 조사하지 마세요. 그럼 판사는 넌 뭐 하는 거니? 네가 죽였다며. 그랬더니 네, 제가 죽였어요. 그럼 조사 좀 하자. 아니, 하지 마세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투겠어요? 반대신문을 하겠어? 죽였다고 인정하는 놈이 무슨 반대신문을 해요. 제가 죽인 거 맞아요. 네가 언제 봤어 이봐.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지금. 판사한테 네가 죽인 거 맞니? 네. 현장에 있었니? 네. 증인이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 있는 거. 네가 언제 봤어? 내가 있는 거. 내가 죽인 거 맞아. 그래. 네가 언제 봤어? 제 정신감정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놈은 반대신문을 할 리가 없다고 보던 거야. 그래서 증거 동의를 간주를 시키는 거야. 동의한 걸로 보자. 그럼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니까 뭘 증거로 써요? 전문 증거를 증거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제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증거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증거 동의가 간주가 돼서. 근데 여러분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기본 강의 때 얼마나 열을 불려서 그 또라이 소개해 줬잖아요. 그 또라이 그냥 저희 마포경찰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경찰관이 사람 죽이네 막 했던 애 있잖아. 그런 또라이 있다니까. 저기 인천지검에도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인천지검 있을 때 인천지검에서도 전화해가지고 네가 검찰총장이면 돼. 1시간 동안 지우자 떠던 데잖아. 또라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가 명시적으로 증거 동의를 한 적은 없잖아요. 다만 자기가 죽였다는 것만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였다는 걸 인정하니까 반대심은 안 하겠지라고 해서 간주를 키워놓는 거야. 근데 얘가 또라이야. 나와가지고 자기는 반대심을 하겠대. 그럼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제가 이의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에 이게 나온 거야. 알겠죠? 이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얘가 별말이 없으면 안 다투는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자는 굳이 자기가 다투겠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말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형소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형소법의 공판 파트에서. 근데 그게 여기서 나와버렸네. 여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거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이를 증거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증거동의가 안 돼버려요. 증거동의가 안 돼버립니다. 그 뭐 이게 시험범입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증거동의 문제잖아. 그럼 또 할 말이 없지. 그렇지 뭐 증거동의 연관은 있지.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쩌면 내도 할 말은 없어요. 증거동의 관련이. 근데 원래는 이게 공판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판에서.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자 이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뭐에 반해서 증거동의할 수 있다? 명시한 사항에 반하지만 않으면, 즉 반대만 안 하면 증거동의할 수 있다. 근데 이의 제기 안 했다는 얘기는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버렸어요? 증거동의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이 철회를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 증거조사되기 완료되기 전까지. 근데 셋째 주 보니까 증거조사 완료 후에 취소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증거동의 요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있다. 자,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검사 또는 사법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될 때는 자, 이게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특신 상태에서 행위돼서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분 특신 상태나 저 실질적 진술이 다 갖춰야지.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안 와도 증언이 인정되면 X. 다음에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 녹화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고지만 하면 되고 동의 없어도 된다. 자, 40번. 이 40번의 가번 설문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논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원본 증거하고 간접 증거 있잖아요. 원본 증거, 본래 증거, 그 다음에 전문 증거. 이걸 구분하는 게 있고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이렇게 구분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설문을 잡아봐요. 거의 가번에 그것이 요증사실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뒤에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서 전해 들었다면 이건 뭘 비교하는, 뭘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지. 경험자한테 직접 들었으면 뭐고 목격자니까 원본 증거고 목격자 전해 들은 사람한테 들으면 목격자가 아니니까 뭐가 되고 전문 증거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접 증거가 간접 증거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의의 평면이 달라요. 알겠죠? 요거는 뭘로 바꿔야 맞는 말이냐면 둘째 줄에는 원본 증거, 셋째 줄에는 전문 증거 이렇게 바꿔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구분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지. 뭐예요? 직접적으로 증명하냐 간접적으로 증명하냐 이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내 두 개를 지금 섞어버린 거야. 그래서 틀린 질문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아니 간접 증거하는 전문 증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자백을 했는데 목격자를 해볼까요?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가 직접 나오면 무슨 증거죠? 원본 증거. 근데 목격자의 말을 녹화한 녹음 테이프가 들어와요. 이건 전문 증거. 이거 직접 증거예요? 간접 증거예요? 이거 직접 증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목격자의 말이에요. 이거 직접 증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녹음 테이프에도 누구의 말이 적혀 있으니까 목격자의 말이 적혀 있으니까 목격자의 말은 뭐야? 직접 증거야. 범행이 자백하는 게 적혀 있어도 전문 증거지만 어쨌든 자백이잖아. 자백은 뭐야? 직접 증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고인이 하는 우리 그 직접 증거가 목격자하고 자백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백이 피신조서에 적혀 있죠. 그것도 자백이잖아. 그럼 피신조서에 적혀 있는 자백은 직접 증거야, 간접 증거야? 직접 증거야. 다만 우리가 그걸 전문 증거라고 하지. 그죠? 왜냐하면 개념이 달라서 그래. 개념이 달라서.
전문 증거냐 원본 증거냐는 목격자가 직접 나왔냐 안 나왔냐를 따지는 것이고,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는 그 증명을 직접적으로 하냐 간접적으로 하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격자의 자백은 목격자가 법정에 직접 나왔다면 직접 증거, 원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목격자니까 직접 증거도 돼요.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자백이니까 직접 증거도 되는 것이고 원본 증거도 돼요. 근데 그거는 직접 나왔을 때 얘기고, 만약에 피고인이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제출했다거나, 그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이 피신 주소에 적혀 있다면 그거는 간접 증거지. 전문 증거지, 전문 증거. 어쨌든 피신 주소에 적혀는 다 전문 증거야. 근데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자백이 적혀 있잖아. 이건 직접 증거로 가야 돼, 간접 증거로 가야 돼? 이건 직접 증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꼭 맞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자, 다음번에 보면 살인죄와 같이 법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나요? 그건 죄체설이지. 뭐만 하면 된다? 진실성만 담보하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가 저장되어 있던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이게 동종 유사의 범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보강 증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뭐 판례 문제는 쉽죠, 그죠? 판례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만 좀 하면 판례 문제 쉬워요. 다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물론 워낙 그 강론이 쉽게 나와서 쉽다는 느낌이 들지만, 앞에 총론 파트는 나름대로 머리 엄청 썼어요. 출제원들이 고생도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우리 승경시험도 약간 이런 경향으로 가요. 쉬운 건 아주 쉬어버리는데 조금씩 이렇게 막 노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그 이론을 잘 정리하셔서 푸셔야 돼요. 자, 하여튼 고생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인가? 내일 모레죠, 우리. 지금은 경찰학 하고 있나요? 경찰학 열심히 마무리 특강하시고 목요일 날 형사부 볼게요. 자, 수고했습니다.